약물운전, 마약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셨죠? 혈압약, 우울증약,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괜히 부주의를 숨기고자 약물 핑계를 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후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보통 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을 떠올리시는 것들이 음주운전과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약물은 마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신과 처방약과 관련한 뺑소니 사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자다가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는데 지방에 사시는 아버지가 병원 진료를 위해서 올라오시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아프신 아버지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혼자 병원 진료를 받으실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씻지도 못하고 일어나자마자 차를 끌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되는 지점에서 합류도로 우측에 있는 차가 동시에 합류하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덜컹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요철이 있었겠거니 하고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100m 정도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정지를 했는데요.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다가와서 의뢰인의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려라! 뺑소니범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 보고 술을 먹었냐고 물어봤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전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술도 안 먹었다는 사람이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 뭔가 당신 이상하다 라고 의뢰인을 다그쳤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기를 변호하려는 생각에 무심코 자기가 먹은 정신과 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언제 약을 먹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캐물었고 결국 나중에는 약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증거 기록부터 빠르게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뺑소니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약물 운전은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덜컥거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인식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분명히 자신이 덜컥거림을 느끼고 무언가와 충돌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그것이 요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뺑소니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고 나머지 약물운전 부분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약물운전에 관해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은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의뢰인이 사고 전날 정신과에 다녀와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조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약물에 대한 설명이 담긴 수사보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후에 의뢰인이 횡설수설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목격자들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경찰 수사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중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통화를 하면서 보험사 직원에게 아빠라고 불렀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통신사에서 의뢰인의 통화 내역부터 발급받았는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료 기록과 해당 약의 지속 시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하였는데요. 저희가 주장하였던 것은 첫 번째로 의뢰인이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예컨대 음주 측정을 하듯이 약물 운전을 하였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려면 체열을 했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횡설수설했다라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자 2명이 갑자기 의뢰인의 창문을 두들기면서 화를 내니 당황하고 공포로 인해서 침착하지 못했을 수 있는 점. 세 번째로 의뢰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에 진짜 친오빠와 통화를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아닌 실제 의뢰인의 친오빠였을 수도 있고 또한 친오빠에게 아빠 때문에 병원에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나온 아빠가 오빠로 들렸을 가능성도 있는 점. 네 번째로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한 시점으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약물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앞에서 주장하였고요. 결국 의뢰인은 약물 운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셨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약물 운전까지 유죄를 받으셨다고 하면 벌금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뺑소니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끔 저희한테 오시는 의뢰인 중에는 본인이 사고를 낸 이후에 변명을 하다가 본인이 평소에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진술하신 후에 큰 공경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혈압약이나 우울증약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경우는 본인 스스로 사건을 꼬아버리시는 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먹는 약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라고 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내 부주의가 가려지겠지라는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약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솔직하게 본인의 부주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사건을 수월하게 풀어가는 시작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이 직업이신 분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더 이상 직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변호인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결백하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